예. 자, 스토아 학파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에피쿠로스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스토아 학파라는, 저 스토아라는 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당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의 스토어도 저기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스토어 자체가 이제 나오게 된 게 두 가지인데, 자, 그래서 스토아 학파 회당이라는 건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논리학이 달걀의 껍질이라면은 윤리학은 달걀의 흰자고 자연철학은 달걀의 노른자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이제 완전히 만든 말은 아닌 게, 논리학은 울타리, 자연철학은 흙과 나무, 그 다음에 윤리학은 꽃, 이런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즉 자연철학이라는 흙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이거를 꽃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윤리학이. 그리고 이거를 보호하는 거는 이제 논리학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서 있었던 게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냐면 플라톤의 이데아가 사라졌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사라졌어요. 메타피직스가. 그래서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유물론이다. 유물론 할 때 유자가 있을 유자가 아니죠. 유물론 할 때 유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오직 유자거든요. 즉 오직 물질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물론이 아니라.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물론이란 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나 뭐 이럴 때 살짝 들으면서 배운 유물론은 그 막스주의 유물론이라든가 사적 유물론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이제 그 역사적 유물론이라 뭐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건 그 사적 유물론 이런 식으로 봐서 물질만 있고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 유물론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된 건 요때, 요거 이전에 데모크리토스 정도가 이제 유물론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물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데아나 형이상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유물론이에요. 즉 이데아 같은 거 없다. 오로지 존재하는 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이데아를 따로 상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근데 이거는 스토아 학파도 그렇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둘이 맨날 싸워. 마치 이제 데모크리토스를 그렇게 싫어하고 이랬던 것처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헬레니즘 시대에 오면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무지하게 싸워요. 근데 제가 메인스트림이 스토아 학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되게 묵살게 울어요. 로마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렇게 쓱쓱 들어가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거고,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엄청 그러니까 악성 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에피쿠로스 할 때 하고, 어쨌건 스토아 학파는 유물론이었다. 즉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그 형이상학이 하나 더 있는 건데, 메타피직스가 그게 빠진 거다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아 학파가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근데 파르메니데스의 논리학을 발전시켜서 논리학의 이런 근간, 제대로 된 이걸 만든 건 아리스토텔레스였단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논리학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가장 커다란 유산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대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학이 아니에요. 현대 이제 철학에서의 논리학은, 또는 수학에서 말하는 명제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이지 않은데, 저기서 이제 이런 말을 아실지 모르는데, 명제를 증명하기 힘들면은, 어떤 명제를 증명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 힘들면은 명제의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즉 A는 B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만약에 A라면은 이것은 B가 될 것이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이게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 이거죠. 이런 게 이제 수학에서 명제를 하면 배우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수학적 명제에도
그래서 or 명제가 있고 and 명제가 있어요. 어떤 A가 만약에 A가 있다면은 그 A는 B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의 대우 명제는 모든 B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A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과 모든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기 시작한 게 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논리학은 사실 완전히 사장됐어요. 그 이후에 다시 복원돼서 한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든 건데 현대 유럽에서. 근데 그 현대 논리학을 보면은 이 스토아 학파의 논리학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논리학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게 아까 앞에서 에피고네에서 쭉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대로 된 논리학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학파가 이 스토아 학파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논리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머지 학파를 다 쫓을 수가 있었던 거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인간한테 당할 수가 없죠. 더구나 철학을 한다는 사람이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들이니까, 이런 논리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뭐밖에 안 되냐면 선언밖에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선언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고민들을 했던 게 바로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는 한 명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바꿔요, 내용들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첫째 사람은 제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를 연 사람은 제논이에요. 근데 그 제논이 아니라, 그 제논은 일리아의 제논이고, 엘리야의 제논이고, 이 제논은 다른 제논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논을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n을 빼버려요, 맨 끝에.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건데, 영어, 마치 플라톤을 영어로 쓸 때 플라토라고 써버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틀레 하고 끝나듯이, 영어로는 제논데, 이렇게 된 건데, 원래 제논이죠. 근데 이것도 제논이라고 읽으면 사실은 안 되죠. 크세논이라고 읽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제논이라고 읽기로 다 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재밌는 게, 이거랑 비슷한 게 크산토필이라고 이제 그 식물을 노랗게 만들어주는 그 색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요새는 잔토필이라고 읽거든요. 크산이라고 안 읽고, 이런 것처럼 이제 크세논을 이제 제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면 스핑크스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건데, 스핑크스도 X를 쓰거든요. 똑같이. 근데 하여간에 어쨌거나 이 제논이 이제 처음으로 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형이상하게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뼈대가 되는 게 자연 철학이 되는 거. 이 현실이 어떤 거냐를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이데아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뭐 이거를 모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아예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데모크리토스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연 제논은 그런 얘기를 싹 다 안 해요. 난 그런 사람한테 영향받은 적 없어.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자연 철학을 이제 좀 보자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주는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되는 신성이 깃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즉 이데아가 가지고 있던 거를 지금 현재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대로 옮겨와야 되니까, 이전에는 이데아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신성함을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로고스가 의해 지배되는 신성이 깃든 곳,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서 로고스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로고스를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르게 이제 그 누구야? 제가 전에 세계 철학사 썼다고 했던 이정우 씨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는 요 이치리자가 될 거고 법이 될 건데, 즉 이치,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논리적인 법칙, 또 이치의 법칙, 이런 뜻 정도로 하는데, 뭐 이법이라고 써도 뭐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렇게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정신이라고 쓰는 분도 있는데, 정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로고스 자체를 이성이라고 본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성이라든가 아니면
입법, 뭐, 근데 이성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입법 정도 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주는 또는 세계는 어디에서 탄생을 했냐면 로고이 스페마티코이라고 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앞에 보면 대충 이해가 될까요? 로고이니까 로고스. 그러니까 스페마 하면 스펌은 원래 뭐죠? 영어로? 정자. 그런데 씨앗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팸 자체. 그래서 정신의 씨앗인데 이치의 씨앗 또는 이제 뭐 입법의 씨앗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성과 관계된 생명, 정신, 문학 이런 것들도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에 딴 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데아라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해요. 근데 우주에 어디에 존재하냐면 모든 물체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계 정신의 보편적인 편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편재라는 뜻은 어느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분산돼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모든 물체에 다 로고스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스의 씨앗이 모든 물체에 있기 때문에 물체가 생성되고 움직이고 변화되고 이게 가능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로고스라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거꾸로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 모든 물체에 로고스가 있다는 얘기는 응? 좋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도 특별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에 깃든 신성이 물질의 속성으로 현현한다.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현현한다는 말 정도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속성이 물질마다 다르게 현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예.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어떤 속성도 원래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물, 불, 흙, 공기라는 네 가지 속성은 있지만은 그 속성 이외에 다른 이 네 가지 속성 자체도 바로 무엇에 있냐면 물질에 깃들어진 신성이 나타나는 건데 이 물질에 깃들어진 신성함이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성함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신성함이 어떻게 편제되느냐에 따라서 편제됐다는 것은 똑같은 비율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디는 뭐가 좀 많고 어디는 뭐가 좀 적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물질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쉽게 얘기해서 물에는 촉촉함이라는 그 신성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 그 금속에는 딱딱함이라는 신성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함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로서 완전한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미 그거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고 완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신성하다고 해서. 다만 이거는 뭐냐면 물질을 물질이게끔 해주는 어떤 속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크게 신성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은 이게 이치에 따른다. 중요한 건 이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함이라는 거는 어떤 홀리하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치에 닿는다는 의미에서 신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토아파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스토아파에서는 신은 조형하는 불이라고 표현을 써요.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말이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조형하는 불. 자, 불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복습. 아니요? 조로아스터교는 아니고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했는데 그거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조형할 때 조자는 만들 조자고요. 형은 형상 형자. 그래, 이쪽이 아니라 이쪽인데.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내는 불이다. 신은. 그러니까 여기 신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신이라는 말은 그냥 관례적으로 쓴 거고.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 불이 만들었다는 게 모든 물질을 없는 데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물질의 움직임을 만드는 근원.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종자다 라고도 하고, 근데 이때 종자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은 종자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제 잎이 되고 이러듯이 어떤 물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촉매 역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토아학파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불이 막 뜨겁게 타올라요. 그럼 타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가 창조가 되고, 그냥 다시 불이 응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만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성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아학파도 마찬가지로 물, 불, 흙, 공기, 사원소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 사원소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사원소 중에서 불이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고, 뭐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하는데 별 의미는 없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만물의 근본적인 변화의 동인을 이제 불이라고 보는데, 이 불이 그냥 지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법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그 이법에 따른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질에 깃든 신의 속성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신성함이다 뭐 이런 거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스토아학파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개체 있잖아요. 물체와 눈에 보이는 물체는 아니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그지스턴스 한 것과 그 다음에 서브시스턴스 한 것들로 나눠요. 그래서 위에 것들로는 뭐가 있냐면, 물체는 기체, 성질, 배치, 상대적 배치가 있는데, 이거는 물체가 가져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속성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비물체적인 걸로는 뭐가 있냐면 공허와 장소와 시간과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어떤 재미있는 게 있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리스 그 철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데모크리토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누구도 무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 이래로, 파르메니데스 이래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없는 거지, 없는 게 어떻게 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계속 무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스토아학파로 오면서 무가 생겼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뒤에 요거는 뭐냐면, 위에 세 개는 물체의 존재 조건이 되는 거고, 네 번째 거는 좀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건이란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일단 물체, 처음에 이제 기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히포와 케이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포와 케이논이라는 게 기체라, 휘발한다, 성질 뭐 이런 뜻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기체라기보다는 그냥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들이 기체라고 썼으니까 제가 어쩔 수 기체라고 썼는데, 지금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이제 사과는 빨간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단맛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성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질 또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과의 빨간이라는 속성도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 속성이라는 것들, 성질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 이 기체와 함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방금 요 전 화면을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은, 물질에 있는 신성이 물질의 속성으로 현현한다고 했죠. 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질은 물체에 있던 신성함이 표현되는 현현한 현상인데, 이 현현함 자체를 독자적인 존재, 독자적인 이그지스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굴과 얼굴빛, 사과와 사과색, 꽃과 꽃의 향기, 이런 것들은 꽃도 존재하고 꽃의 향기도 존재해요. 하지만 이 둘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잖아요.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배치라고 하는 거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근데 이런 것 말고 물체와 물체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가령 이제 사과와 사과나무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이런 것들의 관계를 상대적 배치라고 해서 따로 떨어뜨려놔요. 즉 물체와 물체의 성질 사이의 관계는 배치가 되고,
물체와 물체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 배치가 되는데 이 둘을 따로 떨어뜨려 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존재하냐면은 비물체적인 것들 안에서 존재하는데, 이때 공허, 장소, 시간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표현이 엇갈려요. 왜냐면 아까 스토아학파는 한 명이 만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요. 또 한 200~300년이 넘어 이게 존재했기 때문에 처음 말한 사람, 뒤에 말한 사람이 서로 말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건 그런 걸 떠나서 보면 공허는 원래 뭐냐면 우주 바깥에 있는 거. 스토아학파도 우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주가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반해서 우주 바깥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우주 바깥에 텅 비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허. 하지만 텅 비어 있지만 그게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상자 안에 그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를 담고 있는 빈 공간을 공허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어떤 그 스토아 학파의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 안에도 빈 공간이 있어요. 공허가 있어. 물질이 없는 곳이. 그럼 그곳은 공허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인데, 이때의 장소는 물체가 점거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불가침투성이라고 하거든요. 침투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불가침투성. 근데 이건 뭐냐면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를 점유할 수 없어요. 한 물체가 점유한 장소는 다른 물체가 점유할 수 없다는 거를 불가침투성이라고 하는데, 이 한 물체가 존재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스토아학파에서 얘기하는 공간은 물체하고 떨어져서 존재하는 독자적인 공간이 아니라 물체와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물체가 가진 성질의 일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물체가 있어야만 공간이 있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아학파의 시간은 물체가 변할 때만 그 시간을 인정해요. 물체가 변하지 않을 때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물체가 변화될 때만 우리는 그거를 시간을 하는 거죠. 즉, 장소와 시간은 물체의 외부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토아학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스토아학파에서 얘기하는 비물체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체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실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정우 씨는 이것을 존속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존속한다, 존재한다. 둘의 차이를 조금 두는 건데, 자, 비물체적인 것들은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무엇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물체로부터 확인을 하는 거다 이거죠. 이 네 번째가 사건인데, 렉톤이라고 합니다. 말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배가 고팠어요. 그럼 배가 고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 자체가 따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물체적인 존속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고 나니까 배부른 내가 있어. 그럼 배부른 내가 존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배고픈 내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배부른 내가 있고, 그럼 배고픈 나와 배부른 나와 배고픈 나와 배부른 나가 계속 엇갈려 가면서 존재하는 거죠. 이런 사건들, 상황들을 얘기하고, 이때 피동과 수동에, 능동과 수동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하여간 스토아학파의 능동, 수동 이런 것들은 오히려 논리학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할 주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학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과학에서 조금 쓰이지 않는 그런 것좀 빼고 하면, 일단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이데아를 버림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데아와 현상을 버렸기 때문에 이 물체, 이 우주 자체로부터 우주를 다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고, 더군다나 이 공허, 장소, 시간, 사건이란 거는 이 물체와 물체의 변화 과정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학적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유가 됩니다. 잠시만요. 예. 잠깐 좀 중단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저기 지금 옆에 전기가 전선 좀. 이거 그냥 별도로 돌아가는데. 아니 옆에 전선이 타가지고 지금. 여기 이거. 건물 전체에 지금. 샷. 네, 샷을 좀 내려야 예. 돼. 예. 지금 이거 그러면은 꺼야 돼요. 이거 바로 꺼지면은 이거 저거 팬을 아니 얘를 꺼야 돼요. 팬이 식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저 궁금한 게 저것도 저기 두꺼비 좀. 예. 이제 상관없는데. 아직 에피크로스를 안 했잖아요. 예. 저는 이거 지금 수학 막 듣다 보면 네. 스피노자가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여기 보면은 뭐 이 사람 그 스토아파가 얘기한 그런 로고스나 이런 거가 그 약간 범신론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신론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범신론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스토아파만의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잖아요. 부동의 원동자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세상 그 자체가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도 범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피쿠로스는 무신론에 있고. 근데 참 이게 범신론과 무신론도 예. 저는 되게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범신론은 일종의 무신론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세상 전체가 신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그 스피노자 정도의 표현이라고 하면은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거고,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범신론이라고 하더라도 데카르트는 무신론적인 범신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범신의 탈을 쓴 무신론이라는 의미에서 범신론이 아니라 데카르트는 거의 데카르트가 어떻게 범신론자예요? 어떻게 데카르트가 데카르트의 범신론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데카르트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때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오히려 요 얘기 이법이라는 얘기에 따라서 보면은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신론에서의 신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이런 그리고 논리적인 체계 아래에서 세상 만물이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만물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신. 첫 번째 조건이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세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관조하는 신이라는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데카르트도 딱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라고 시스템을 구축해 준 거는 신인데 그 구축한 이후에는 그래서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하게 이제 카톨릭이나 이쪽에서 주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기적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세상에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데카르트도 저는 일종의 범신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신이 있다고 굳세게 믿고는 있지만은 신의 약간 그거는 범신론이라기보다는 좀 이신론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범신론은 명확하게 그 실체를 일종의 신의 실체를 우주 전체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정의해야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신론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신론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넓은 의미의 그 전체를 그냥 범신론적 경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예. 이게 스토아파가 나중에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고고 예.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어쨌든 죽임을 당한 게 예. 그 유신론적인 그런 예. 성향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후에 얼마 안 돼서 이런 유신론적인 게 득세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메인스트림으로. 근데 이제 사실은 뭘 그리스의 정신세계가 성숙을 한 건지. 그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종교의 탈을 쓴 다른 방식의 탄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그리스의 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신이냐, 제우스 같은 것도 맨날 바람이나 피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안 죽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신성함, 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신을 얘기를 안 하진 않아요. 굉장히 범신론적인 신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물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데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유물론이지,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유물론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신을 그러면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그 유물적 총체의 신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범신론인 거죠. 기독교에서 수긍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변형이 돼야 돼요. 그 스콜라 철학.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하고 스토아 철학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그 교부 철학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가장 큰 거는 플라톤 철학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스콜라 철학을 이제 이렇게 쭉 만들면서 이제 했던 거는 플라톤을 가장 많이 차용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이 스토아파의 부분은 굉장히 좀 일정한 부분만, 오히려 그러니까 스토아파가 메인스트림이 된 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 로마에서 메인스트림이 됐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 공화국 체제의 로마에서. 그래서 딱 공화국 체제의 로마랑 어울리는 사상이기도 했고. 자, 그런데 우리 그냥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PPT 없어도 지금 예.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보면은 이제 스토아 학파의 윤리관인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자연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학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꽃은 윤리학이었다고. 그 꽃인 윤리학인데, 그래서 이제 인간과 자연은 이제 부분과 전체로서, 그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이제 자연의 이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올바른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연의 이법이란 건 아까 얘기했던 자연 철학으로부터 확인되어지는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스피노자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유라는 거는 뭐냐면 필연을 인식하는 게 자유다. 이건 스피노자가 했던 얘기거든요. 자유는 이제 뭐 다른 게 자유가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나 스스로 확인하는 게 자유인 거다. 그걸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됨을 실천하는 게 자유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스토아 학파가 해요. 그게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자유의지는, 또는 이제 창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자연의 이법을 이해하고 그 이법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하드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딱딱하고 하드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데, 후기가 되면 조금 말랑말랑해져요. 이제 윤리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대 로마에 흔히 얘기하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든가 하는 이런 식의 것들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되면서 공화국 체제의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는 거죠. 로마에 가서는. 자, 어쨌건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피크로스인데, 에피크로스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A에서부터 알파의 오메가죠. 에피크로스가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쭉 다 이어져 가요. 물론 나중에 루크레티우스가 이거를 총대성한 책을 썼는데, 에피크로스라고 안 쓴 건 아닌데 남아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근데 그 제가 인용해 온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사전에서 에피크로스를 치면 이렇게 나온대요. 제가 직접 친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찾아놓은 거를 이제 본 건데, 에피크로스란 안일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누오보 징가렐리라는 사전이 쓰고, 그런데 필라치 사전에서는 에피쿠로스란 호색적이고 대식 대주가의 방탕한 사람이다. 좀 평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근데 에피쿠로스가 실제로 알아보면 굉장히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예.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비난의 대부분은 저는 이제 에피쿠로스의 개인주의적 경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개인주의적인 대단히 그 철학을 보면, 그 두 번째로는 탈계급적인 이런 두 가지가 지배계급한테는 굉장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였겠죠. 국가와 사회보다도 개인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뭐 노예건 여자건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식의 모습이 엄청 이제 하고, 거기다가 무신론자기도 해요. 사실 지배자들이 미워할 모든 요소를 다 갖췄는데 해피하게 살다 죽었으니까 자기 자신은 나중에 이제 60 몇 살인가 70 몇 살에, 그러니까 살 만큼 살고 그 당시로 왔을 때 요로결석인가 뭐 신장결석인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좀 힘들었겠지만 어쨌거나 꾹하게 살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이제 목표였다라고 말씀했는데, 철학에.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의 핵심도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목표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테네로 가서 정원을 만들어요. 농가를 사서 정원을 만드는데, 이제 쭉 보면은 이게 가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텃밭. 그러니까 이제 뭐 올리브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하는 이런 정원이었던 게 텃밭처럼. 그러면 그 텃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랬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리스어로 케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정원을.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네 가지 이제 철학을 하는 학당이 있었다. 4대 학당이 굉장히 유명하게 나오는데, 그게 앞에서 봤던 아카데미아와 리케이온이랑 그다음에 스토아랑 그다음에 케포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케이온이랑 아카데미아는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이름을 붙인 거고, 그런데 이제 스토아는 이제 회당에서 주로 연설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케포스라는 걸 자기네들이 케스포스 학파라고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들도 와서 강의 들어도 상관없고 노예도 상관이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강의 듣고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당시로부터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서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우리의 감각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선언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지각이, 감각이 인식의 규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 어려운 용어인데, 규준, 어떤 준거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라고 우리의 감각과 지각이 불완전하다는 걸 모르진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피쿠로스는 다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각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감각에 대항해서 싸운다면 당신은 감각이 틀렸다고 말할 기준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감각이 틀렸다고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감각으로부터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인식으로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한 말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에피쿠로스에 오면은 스토아 학파랑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실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원자와 허공이다라고 얘기해요. 허공. 원자와 허공.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에피쿠로스랑 비슷하기보다는, 스토아파랑 비슷하기보다는 좀 더 보면은 데모크리토스하고 비슷하죠. 데모크리토스도 진공과 그 다음에 원자만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데모크리토스가 가장 많이 줍니다, 영향을. 하지만 또 누구나 다 파르메니데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에피쿠로스도 그래서 어떠한 것도 무로부터 나타나지 않고 무로부터 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원자는 원래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최후까지 있을 거다. 그런데 이런 원자가 한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근데 원자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 이 우주도 굉장히 커야 돼요. 무한대로. 허공도. 그래서 이 허공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말고 다른 우주도 있을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멀티버스 주장자가 이제 에피쿠로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정확하게 그렇게 워딩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말고 다른 방식의 우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우주는 우리랑 전혀 다른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에피쿠로스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우주,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럼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호 관계 때문이겠죠. 원자들끼리의 충돌과 합쳐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원자들은 데모크리토스 모두 동등하다. 근데 형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모크리토스에서 빠졌던 게 무게가 나와요. 무게도 다르지만 그 외의 모든 속성은 동일하다라고 나오니까 질적에는 이제 이퀄리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데모크리토스랑 똑같아요. 질적인 동질성. 이거 자체가 이미 이런 계급 사회를 흔드는 이런 식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원자로 만들어진 물체를 인식하냐면 그 원자로부터 조그만 박편들이 막 나와서 우리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데모크리토스랑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온 박편만큼 딴 데서 또 얻어와서 원래 모양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게 논리적으로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로 흡수되는 박편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럼 또 다른 원자로부터 나올 거고 또 다른 원자로부터 나온 박편은 또 채워지려면 또 다른 원자로 또 받을 거고 그럼 이 무한이 계속이 되겠죠.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순환되면서 그러니까 지각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박편이 떨어져서 막 하는데 그 중에 우연히 내 눈으로 들어온 것만 나는 보는 거고 내 귀로 들어온 것만 나는 듣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박편으로부터 원자의 이미지를 직접 습득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자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게, 크기, 형태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원자로부터 나온 박편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감각기관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게 맛도 되고 냄새도 되고 색깔도 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재미있는 게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혼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영묘한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물질이라는 것에서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만이 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온 박편이 떨어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박편을 감각할 수가 있다. 즉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 감각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옛날에 심장에 있다고도 하고 어디에 있다고도 하고 이랬는데 에피쿠로스는 그러지 않고 우리 신체의 모든 원자들에 다 산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한 곳에 영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이 죽어서 흩어지면 영혼도 당연히 흩어지는 거니까
인생은 끝나는 것 중이다. 내세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인체 어느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따로 떼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다른 신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우리 신체 곳곳에 다 퍼져 있는 거니까 이걸 언제 다 모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죽고 나면은 이것들로 다 사라진다 이거죠. 대기 속으로. 이런 것들이고 신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도 있는데 신도 뭘로 이루어지냐?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신들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완전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기들끼리 논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남한테 관여할 생각을 안 해. 관조하는 신이죠. 근데 그러고 나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세상을 만들지도 않고 세상의 이치를 만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개입도 하지 않아. 그러면 신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을 만들었든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지는 운영되는 원리를 만들었든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원동자다 또 되든가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뭔가 개입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자기한테 만족해서 그냥 존재하는 존재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무신론이라고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던진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즉 신은 있지만 우리하고 아무 상호작용도 안 해. 그럼 뭐하러 있겠어요? 뭐하러 있겠어요? 그게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라는 거죠. 그 에피쿠로스의 신과는 되게 그런 신관이에요. 있든 없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쓰여진 글을 읽어보면 뭐라고 쓰여졌냐면 루크레티우스가 이제 산물에 거기에 쓴 걸 보면 축복받았으며 불멸하는 본성은 그 스스로 어떤 고통도 모르며 다른 것들에 고통을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런 본성은 분노나 호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분노나 호의는 단지 약한 것들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분노와 호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걸 개입은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얘 자체가 이미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니까 어떤 의미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클린아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클린아멘이라는 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건 뭐예요? 경사지다라는 뜻의 이제 그리스어인데 그러니까 원자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원자들이 제각기 아까 다른 속성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움직이는 속도도 똑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속도로 다 같이 움직이면은 얘네들이 충돌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다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뉴턴식 기계적 세계관에서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초기 조건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어떻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결정론적인 세계관인데 에피쿠로스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은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클린아멘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원자들이 그 고유의 무게로 말미암아 허공을 가로질러 똑바로 떨어질 때 임의의 때 그리고 임의의 곳에서 아주 살짝 비껴감이라고 할 만큼 어떤 원자들이 방향을 틀어 비껴간다네. 요거를 이제 클린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 비틀어져요. 우연히. 근데 이 우연한 비틀어짐 때문에 세상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피쿠로스가 결정론을 주장하죠. 결정론이 되면은 세계는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 스토아파의 주장이거든요. 그건 결정된 대로 따라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어떻게 될지 몰라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게 클린아멘이다 이거죠. 철자를 쓰고 나면 꼭 클라이너맨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클린아멘이라고 있습니다. 이 클린아멘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연적 속성을 얘기하니까 이 원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조금씩 우연히 방향을 트는데 그 트는 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틀지 몰라. 이런 것처럼 세상의 그런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자와 원자의 만남처럼 우연히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아무도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윤리가는 뭐냐면은 행복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잖아요. 행복한 게 최고인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에피쿠로스한테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게 쾌락주의자인데 어떤 게 행복이냐고 물어보면은 고통의 부재라고 해요. 이 개념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고통의 부재하려면은 중도를 걸어야 되는 거죠. 너무 사랑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사랑을 안 해도 안 되고 너무 밥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굶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많이 벌려고 너무 노력하지도 말고 뭐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정작 뭐냐면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게 근대 사회에서나 나오는 어떤 조직이나 민족, 국가 이런 것을 벗어난 개인으로서의 존재를 최초로 주장하는 철학적 근거가 아니겠는가 제 생각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상이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난 근대적 개인을 주장하는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개인의 존재가 우선이 되고 조직이 나한테 불편함을 주면 조직을 떠나면 돼. 국가가 나한테 불편하면 난 국가를 떠나면 돼.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에피쿠로스가 이때. 그래서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던 로마 시대 때 이런 철학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쨌건 이런 건데 이 둘을 특별히 얘기했던 이유가 이 둘은 아까 유물론적이잖아요. 둘 다. 그런데 이 둘 다 유물론적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둘 다 자연 철학에 기초해서 철학의 논지를 전개시켜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소크라테스 주의자든가 아니면 신플라톤 주의자, 회의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자연 철학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거의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둘이 가장 이제 헬레니즘 철학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누구를 할 거냐면요. 사람들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알렉산드리아 전체를 하긴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를 만한 사람들이 아르키메데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갈레노스,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에오클레이도스 이런 사람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바퀴는 켜졌나? 아니요 지금 들어가시죠. 두꺼비를 예. 바퀴도 없는데.